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분야에서 측량의 활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탐사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 원격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또 어떤 목적이냐? 전쟁의 목적입니다. 전쟁에서 모든 기술들은 만들어지게 되죠. 과거에 적진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첩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높은 데서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구에 이제 타고서 기구를 타고서 이동하면서 근데 기구를 타니까 어때요? 바람에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줄을 달아서 그냥 수직으로만 올라가서 먼 거리를 관측한다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1, 2차 대전 때는 비둘기 가슴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비둘기 귀소 본능을 이용을 해갖고 반대편 쪽에 가서 풀어놓으면 적진을 통과하면서 무조건 사진을 그냥 착 찍어 돌아옵니다. 활용하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위성은 코로나가 아니죠. 이전에 올라갔던 위성은 스푸트니크였습니다. 그죠? 러시아, 구소련에서 쐈던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이제 추락을 하는데요. 지구 궤도로 다시 이제 지상으로 추락을 해서 이제 소멸이 되는데요. 전파 발신 장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신호를 수신을 해서 위성이 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자, 1960년대에 들었으면서 코로나 위성이 미국에서 최초 이제 발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흑백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스캔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뭐 정찰 위성들도 많이 올라가요. 이 다음부터. 그럼 위성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름을 카메라가 달려서 올라갔으니까 그 당시엔 디지털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름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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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필름을 도로로 자동으로 말아갖고 옆으로 빼요. 그럼 용기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 용기가 특정 지역을 지나갈 때 지상으로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하산에 달려서 폴폴폴폴 내려오면은 이제 군인들이나 특수요원들이 가서 이제 회수를 해오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름을 인화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간 필름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위성 수명도 다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형태의 위성들이 초창기 때였고요. 72년도에 ERTS-1 위성이 발사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랜셋 시리즈의 첫 번째 위성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랜셋 1호로 바뀌게 되긴 하는데, 자, 1978년도에 랜셋 3 MSS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여기서 MSS는 멀티 스펙트럴 스캐너입니다. 다중 분광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장대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가 달려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카메라가 달린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디지털 스캐너가 달려서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82년도에 랜셋4가 발사가 되는데요. 4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aumatic Mapper and MSS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보통 7개의 밴드로 나눠진 그런 이제 센서가 달려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0년대에 들었으면서 원격 탐사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사에서. 그래서 로켓은 나사에서 되고요. 위성은 민간에서 만든 위성들을 쏴주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90년대 이제 초미세 분광, 하이퍼스펙트럴 및 리다 센서 같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성들도 같이 발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우리별 1호가 발사가 되죠.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을 해갔고요. 8월 달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3년도에 랜셋 6 발사했는데 실패해요. 뭐 그 사이에도 이제 뭐 쭉 발사를 했겠죠. 95년도에 캐나다의 레이더셋 1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대가 아니라
레이더. 여러분들 레이더 알죠?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시간이라든가 위상차를 가지고서 이제 거리를 관측해서 이제 또 그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5년도에 또 인도의 IRS-1C 인도에서도 이제 위성을 발사하게 되고요. 98년도에 이제 스팟 4호가 발사가 됩니다. 뭐 거의 스팟은 거의 상업용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99년도에 랜셋 7 발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 아이코너스 2호가 발사가 됩니다. 뭐 4월에 1호기를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발사를 성공을 하는데요. 보통 해상도가 1m 이내에 아주 이제 초정밀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리랑 1호 발사가 되죠. 한국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활용되는 위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일단 위성을 많이 쏠 여력은 안 됐으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죠. 통신, 관측, 뭐 군사 목적의 그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서 올라간 위성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요. 다양한 위성들이 이제 발사가 돼요. 그래서 뭐 EO1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에로스 A 위성도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오르빗 뷰 3, 4인데 이거 발사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위성이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01년 10월 달에 올라간 퀵버드 2호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한 61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2002년도 스팟 5,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올빗뷰 3호 위성이 발사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 7월에 아리랑 2호 발사되고요. 원래 이게 2004년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계속 뒤로 미뤄지다가 이제 결국 2006년도 7월에 발사에 성공하는 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제 사진이 있죠. 맨 위에가 우리가 찍은 아리랑 위성이 찍은 거예요. 6.6m급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인천공항일 겁니다. 어때요? 뭐 공항이라는 건 대략 알아볼 수가 있겠죠. 가운데는 이제 미국의 아이코너스 위성이 잡은 4m급 해상도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영상은 아이코너스 해상도 1m급이에요. 위성이 찍은 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구분이 되죠. 그죠? 비행기도 구분될 정도로 정밀해집니다. 점점 정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어스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스팟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영상들로 편집을 해갖고 전 세계 지구 전체를 서비스해주는 영상들이 될 거고요. 보통 이게 50에서 1m 정도의 해상도를 원래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1m 해상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10m 정도 된다 그랬던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원래는 고해상도 영상 서비스를 해요. 대한민국에만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그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좀 부실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정밀한 항공사진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확대해서 보면은 차량 같은 것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영상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건 항공사진이니까 훨씬 정밀한 거죠. 자, 결국에 이제 고해상도 위성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가 그 북한의 장전항이에요. 언제였냐면 한참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그 화해 무드가 좀 높았을 때 이제 금강산 관광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가 갑니까? 배가 가죠, 배가. 뽕볼볼볼볼볼 갑니다. 이제 현대상선에서 가서 여기 정박한 거예요. 여기 배예요. 유람선 정박해 놓은 거 보이는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은 호주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죠. 아래 이제 야경 사진인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들은 보통 한 1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m급만 해도 굉장히 정밀해요. 그다음에 이제 1m급이 되면 굉장히 데이터 양이 커집니다. 왜? 표현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격 탐사의 세부적인 원리들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뭐 이 산림 측량학 책 굉장히 얇은데 저희
뭐 한 학기 동안 다른 이제 과목으로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가 될 겁니다. 다른 학과에서는 아마 하나의 그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뭐 간단히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 살펴볼 건데요. 원격 탐사의 장점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필요성하고 비슷해요. 범지구적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지구적이죠. 지구 전체를 아까 뭐 노아 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를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위성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위성이 뭐 지구에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GPS 이야기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동시 측정 및 반복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측정 자료가 수치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처럼 인화되는 게 아니고요. 판독이 자동적이고 우리가 정량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파장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함으로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 취득이 용이하게 됩니다. 뒤에서 아마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리적으로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곳들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추출해 볼 수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면적의 필드 서베이에 비해서 자료 취득 비용이 저렴하다. 대면적을 할 때는. 네, 이제 소면적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뭐 우리나라도 뭐 그 가성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인데요. 위성이 정지 위성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지 위성이라고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이 돌고 있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정지 위성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도는 속도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항상 24시간 동안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또 우리 머리 위에서에 있는 범위밖에 못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남북으로 회전하거나 뭐 동서로 회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성의 회전 주기가 일정하므로 원하는 지점 및 시기에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 지금 필요해. 근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띄워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위성에서 연료를 이용을 해서 코스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촬영은 할 수 있는데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이 연료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쓰면 끝이죠. 자,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 자료 모두 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잔뜩 껴, 대한민국에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지나가면서 쫙 찍었는데 숲을 분석해야 되는데 산림을 구름에 덮이면 분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셋이라든가 아니면 합성 계구부 레이더, SAR라는 이런 것들, 센서들을 달아서 위성이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화산이에요, 이거. 화산인데 이제 컬러풀하게 보이긴 하지만 고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이제 그 맞춰갖고 색깔로 표현을 한 거지. 네,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3차원 디지털 모델처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에다가 그 저해상도 위성 영상, 뭐 랜셋이라든가 스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레이 시켜서 3D 형태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활용을 하죠. 레이더예요. 전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3차원 측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위성 영상, 올라갔던 영상들에 따라서 이제 보는데요. 랜셋 위성이에요. 아까 이제 뭐 랜셋 1부터 랜셋 7, 랜셋 9까지 아마 올라갔던가 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랜셋 ETM, 오른쪽이 랜셋 7 ETM인데요. ETM 플러스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이 색깔이 좀 색감이 달라 보이죠. 아까 얘기했죠. 랜셋 위성은 7개의 밴드 대역, 그러니까 7개의 파장 대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센서가 달려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번 밴드, 4번 밴드, 1번 밴드를 RGB로 합성을 한 겁니다. 컬러로 합성한 영상이 왼쪽, 오른쪽은 3, 2, 1 RGB 합성한 거예요. 이거는 트루 컬러예요. 일반 우리가 보는 그 컬러 영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구분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밴드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팟 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상도가 이제 랜셋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맨하튼 상공인데요. 언제냐 하면 9.11 사태 발생 전후 영상입니다. 그래서 발생 전이고요. 네, 발생 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후에는 네,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연기에 의해서 네, 이게 지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역을 지나가는 그 상공을, 그러니까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상공을 지나가는 직접적인 위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기가 조금 있는 상태의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코너스 위성입니다. 해상도가 아이코너스 위성 같은 경우는 뭐 4m급, 1m급 이렇게 픽셀 하나가 그 다양한 해상도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센서들이 달려서 올라간 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하튼 상공에 이제 9.11 사태 이전 영상하고요, 9.11 사태 이후의 영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리다 센서인데요.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한 거죠. 자, 맨하튼에 파괴된 영상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촬영했냐면 요거는 이제 그때 시기에 한 건데요. 실제로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맨하튼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 위성은 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위성은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니라 우주 관측 위성이었어요. 그럼 센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되어 있겠죠. 우주를 향해서, 별들을 향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위성이 그거밖에 없어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바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을 약 한 1년인가 2년 정도의 수명을 소요하는 연료를 소모를 해서 180도 뒤집어서 지상을 리다 영상 촬영을 하고요. 다시 180도 뒤집어서 원상복귀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수명이 한 5, 6년이라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수명이 사라지는 데도 이제 영상 촬영을 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3D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퓨전입니다. 퓨전을 왜 하냐면요, 다양한 목적인데 지금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해상도는 낮은데 컬러 영상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높은데 그쵸, 해상도는 높은데 흑백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랜세TM 같은 경우는 80m 해상도를 갔는데 7개의 밴드를 다 촬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3, 2, 1 밴드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컬러가 합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80m짜리잖아요. 구분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근데 이제 스팟은 흑백인데 네,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m대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스팟에서 가져오고요. 이제 나머지 정보는 랜셋 TM 영상을 이용을 해서 퓨전을 하게 되면, 자, 좌측처럼 이렇게 네, 해상도가 떨어지는 영상이 오른쪽에 퓨전 이후에 해상도가 높은 컬러 영상으로 합성이 되는 형태들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일부 우리가 필요한 정보 중에 일부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변하게 되죠, 데이터 값이. 하지만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과거에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원래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뒤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원격 탐사의 기본 원리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의 그 무지개라든가, 그죠?
붉은 노을, 푸른 하늘, 뭐 아니면 사냥꾼과 호랑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박쥐나 돌고래 이야기를 했던 바로 이제 그 분광 반사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은 물, 소일, 토양, 식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장대가 반응하는 게 다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파장대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팟 위성, 랜셋, 그다음에 MOS, 그다음에 JERS는 일본에서 띄운 거고요. ERS, 레이더셋 영상들이 이렇게 파장대에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더셋 같은 경우는 싸 영역이에요. 여기 있죠. 그죠? ERS 같은 경우는 적외선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랜셋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밴드를 가진다고 그랬죠. TM은 1, 2, 3, 4, 5, 7,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MSS는 4개 밴드입니다.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팟 위성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대 2개, 그다음에 근적외선대 하나 이렇게 이제 영상 밴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RGB를 어떻게 합성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식생이라고 그러면 녹색 파장대에서는 약간 높은 반사율을 보이고요. 적색 파장대에서는 매우 낮은 반사율을 보입니다. 근적외선 파장대에서는 높은 반사율을 보여요. 이렇게 높은 반사율 식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적외선대 영역을 잘 활용을 하면 식생대를 그러니까 식물이 있는 곳을 분리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파장대를 이용을 하면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훨씬 구분하기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식생의 종류라든가 수종, 임상, 수령, 인분 밀도, 인분 구성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건 이제 현장 조사 데이터와 병합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낼 수 있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파장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받은 식생이 건전한 식생보다는 강하게 반사가 됩니다. 또 근적외선 파장대에서는 오히려 건전한 식생이 훨씬 더 강하게 반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생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밴드 1부터 밴드 7까지 영상들이 쭉 같은 자리를 찍은 거죠. 센서가 어차피 7개가 이제 나란히 촬영을 하고 가니까 자, 그래서 청색 파장대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다 근적외선, 중적외선, 열적외선, 다시 중적외선대 이렇게 해서 밴드 1에서부터 밴드 7까지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이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일반 자연 이제 내추럴 컬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밴드 3를 R, 밴드 2를 G, 밴드 1을 B로 맞춰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컬러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컬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뭐 하천이라든가 활주로라든가 이런 것들 대략 구분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산림도 뭐 대략 되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 구분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펄스 컬러 합성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밴드 4, 3, 2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밴드 4가 아까 여러분들 근적외선 때였죠. 그다음에 이제 밴드 3, 그러니까 밴드 4를 R, 근적외선 때를 R, 그 다음에 밴드 3를 G, 그다음에 밴드 2를 B로 걸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펄스 컬러 합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식생이 덮여 있는 곳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요. 식생이 아닌 곳은 다 지금 보면은 뭐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붉은색이 아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 어때요? 물 구분하기 굉장히 쉽죠. 식생 골라내기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활주로라든가 도로 같은 이런 시설물 찾아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분류해낼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합성법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섀도우 컬러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컬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밴드 5를 G, 그 다음에 밴드 4를 R, 그 다음에 밴드 3를 B에 이제 넣어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섀도우 컬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색깔이 독특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물을 구분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죠?
네, 물과 다른 것들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은 이제 구분한다라거나 활주로 같은 것들 구분하기 쉬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뭐 NDVI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적외선대랑 이런 영상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생 지수를 그러니까 식생 활력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이제 식들이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